8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틀째 혼조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한 가운데서도 경제지표 호조력을 봤습니다. 이에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잭슨홀 강연 관망세 등이 지수 상승을 막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일 종가 대비 0.56%와 0.51% 내렸고 반면 독일 증시는 0.11% 올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78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밖의 증가 소식에 국제 유가는 전날보다 84센트 하락하며 95달러 4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중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돼 1.7%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밑돌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8월 베이지북에서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미국 경제가 대부분 지역에서 점진적인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과 소매 매출 개선이 제조업 약화를 상쇄하며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장중 낙폭을 줄여가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여전했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지난번 발표보다 상향 조정됐다는 점, 또 연준이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오늘도 글로벌 핫이슈를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베엑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준이 미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베이지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둔화되던 미국 경제가 약간씩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었죠. 이 내용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그냥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경제 지표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나왔지만 역시 이번 주 말에 있을 버냉키 의장의 현재 QE3와 관련된 내용을 현재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8월의 베이지북 수치도 미국의 전역에서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현재 확장세는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1년에 8번이 발표가 되는데요.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면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이 부분을 취합해서 현재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은 9월 12일과 13일에 있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경기 판단 지표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지북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용 여건도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주택시장의 회복이 꾸준하게 현재 올라오고 있다라고 긍정적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주택 판매와 건축 활동도 상당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7월과 8월 20일까지의 내용으로서 제조업 활동은 다소 현재 둔화 국면에 있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지역과 리치몬드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지적을 했고요. 고용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9월 있을 QE3에 대한 기대감, 네. 베이지북에서 나온 경기 판단 지표로만 본다면 다소도 더 엷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됐죠. 종전 1.5%보다 상향된 1.7%로 발표가 됐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고 또 그 밖에 나온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수정치가 나오는데요.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 네. 오늘 나온 건 이제 두 번째 잠정치, 이제 수정치라고도 간혹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 예비치는 1.5%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1.7%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는
2%로 이미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인데 1분기 대비해서는 현재 좀 떨어지고 있지만 예비치보다는 현재 다소 올라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 지출 부분은 1.7%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의 경제 성장률 수치와 현재 동일한 수치가 나왔고요. 무역 부분도 수출 증가율은 6%로 집계가 되면서 현재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출 경기는 비교적 현재 견실한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현재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7월 미결주택 매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101.7로 발표가 됐는데요. 6월 대비 2.4%가 매매 빈도가 올라왔고 1년 전보다는 12.4%나 현재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15개월 추이를 쭉 보면 매매 증가세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의 7월 미결주택 매매 101.7 수준은 2010년 4월 이후 현재 최고 수준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 아리조나나 피닉스주의 수요가 좀 더 긍정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결주택 매매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주택 시장에서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면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매매 현재 고른 상승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인데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존이 EU와 ECB와 공조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확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ESM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말씀드릴 유럽 지역의 내용 중에서는 이 내용하고 드라기 총재의 그 코멘트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메르켈 독일 총리와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가 베를린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부채 극복 방안 이런 부분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은 유로 안정화 기구의 은행 면허 부여와 관련된 내용에서 독일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몬티 총리는 필요하다면 이를 꺼내줄 수도 있다라고 현재 의견이 나왔는데요. 독일은 EU 협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좀 거추장스럽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또한 드라기 총재는 독일의 현재 반대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 ECB 국채 매입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오늘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탈리아 몬티 총리가 현재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성장론의 기치를 내걸었던 이런 부분이 독일의 입장에 강경한 이런 흐름에 다소 좀 힘이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 중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반대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ESM에 은행 면허를 부여하는 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입장은 올랑드 대통령과 몬티 총리가 ESM의 은행 면허 부여를 하자는 쪽으로 현재 중지를 좀 모았었는데요. 독일은 기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독일의 입장은 구제 펀드인 EFSF와 ESM 이런 부분이 규모를 확정된 자본금 규모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ESM의 은행 면허를 부여할 경우에는 과다 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현재 반대 입장을 현재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CB의 드라기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현재 반대 입장을 가져가고 있어서 독일의 입장을 좀 두둔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ECB 내 일부 노보트니 의원은 ESM의 은행 면허 부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 ESM에 대한 ECB 내 현재 의견의 조율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쪽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상해 지수를 봐도 연저점을 계속 경신하는 모습인데 중국 내부에서도 내년 경제 위기로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중국 네. 내에서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측면이 중국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아주 중국의 경기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본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의 리저진 부소장인데요. 중국이 2010년, 2013년에 경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현재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현재 부실 대출 이런 부분이 은행권으로 전염되고 또한 지방 정부가 현재 주택 시장의 어려운 부분 이런 점에서 파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현재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하면서 특히 7월과 8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현재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지방정부는 SOC 투자 이런 부분을 많이 현재 가져가면서 그렇지만 주택 경기 이런 부분의 둔화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현재 매우 악화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세수 부족에 당면하고 있고 일부 지방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현재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 이런 점을 리저진 부소장은 악재성 요인으로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중국 내에 현재 들어와 있는 일부 한머니들이 급격히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이 중국 경기에 상당한 악재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 참의원이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과 파장은 어떤지도 분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참의원에서 이것이 네. 이제 가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국회로 들어가는 이제 법안의 심의 이런 부분은 올 스톱이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참의원에서 야당인 자민당이 주도해서 7개 야당이 연합을 해서 그 문책 결의안, 노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특히 이제 참의원은 여소야대로 야당이 현재 세를 많이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220명 출석에 129명이 찬성하면서 반대 91명을 제외하고 찬성이 가결이 되면서 문책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노다 총리가 빠르면 10월 초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야당은 소비세 인상안을 민주당에 협조를 하는 그런 요구 조건으로 중의원 해산을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참의원에서 노다 총리의 문책 결의안을 현재 통과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노다 정부는 독도 문제 이런 쪽에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부 단속 이런 부분에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은 현재 노다 총리가 다시 총리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오자와 신당과 현재 자민당을 비롯한 7개 군소 야당이 경합하는 혼전이 11월 중에 총선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또 유럽 쪽의 주요 이슈들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경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간밤 유럽 증시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뉴욕 증시는 그래도 이틀 만에 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심경 대표님, 어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 대부분 상승 흐보였지만은 역시나 관망 심리가 계속적으로 짙은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4.49포인트 0.03% 상승한 13,107.48로 마감을 하였고, 나스닥 지수 역시나 4.05포인트 0.13% 상승한 3,081.1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1.19포인트 0.08% 상승한 1,410.49에서 기록을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모습 보였지만은 상승폭 상당히 제한되는 모습, 역시나 관망 심리가 계속적으로 장중에 지배하는 모습 보였고, 이탈리아 총리와 그리고 독일 메르켈 동기 총리가 향후 수개월 내 유로존은 유럽연합 유로중앙은행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크게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종전치보다 약간 좀 수정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실적 악화와 관망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스톡스 유로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15% 하락한 266.91을 기록을 하였고, 국가별로는 영국 지수가 0.4% 하락,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06% 그리고 0.6%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0.3%대 그리고 0.4%대 하락세 보이면서 이틀 연속 약간의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으로 유럽 증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심경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 거래도 한산했고 관망 심리도 강했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예, 맞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잭슨홀 연설이 남아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관망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결론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대신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GDP 성장률 자체가 1.7%대로 전망 나왔습니다. 성장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강보합의 모습으로 이끌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안에 걸 한번 본다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가 미국 증시를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일으켰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과 소비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보면서 미국 증시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지금 하락세를 맞이하는 국면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5일선 자체가 지금 꺾여서 내려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큰 이벤트가 없는 한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그래서 벤 버냉키의 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 코스피 시총 상위주보다는요, 코스닥 개별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순매매를 어느 정도는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글로벌 모멘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있는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체크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한번 편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동성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정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군이 잘 간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개별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4개월 만에 500선을 돌파했죠. 코스피 지수도 살펴보면은 어제 오랜만에 연기금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데, 심경 대표님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12포인트 0.64% 상승한 1928.54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 5.7포인트
0.1% 상승한 505.32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급적인 측면 연기금이 2,400원대 순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 보였고,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도세 보였던 기관의 수급 전환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을 보면 좀 등락이 심했던 하루 같았는데요. 네, 우선은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먼저 의료 종목 업종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급등세 보이면서 약 7%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그 밖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운수창고라든가 이런 업종도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반대로 비금속 관물 업종, 그리고 통신, 섬유, 의보, 전기가스, 은행 업종은 하락세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삼성전자는 2.9% 거의 3%대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마찬가지로 1%대, 현대중공업 0.4%,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7%, 그리고 삼성물산이 2.4% 상승,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로 5.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대부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하락한 종목 포스코가 0.7% 하락, 현대모비스 1.1% 하락, 그리고 LG화학이 1.6%, 삼성화재 0.8%대, 호남석유가 1%대 하락세 보이면서 약간의 혼조 양상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역시나 삼성전자가 3%대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이끌어주신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어제는 의료 정밀이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어서 전기전자와 운수창고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코스피 거래 자체가 상당히 한산합니다. 한산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넘어왔는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한계를 기술적 분석적인 면으로 우리가 조금 특징주를 좀 풀어나가는 게 좀 더 시장의 분위기를 알기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패소를 했죠. 패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조금 시키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절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은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접근해 본 방법이 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25,000원이었습니다. 25,000원 자체를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3일 정도를 계속 도전을 했었죠. 도전을 하다가 지금 계속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그만큼 갭 상승을 시키면서 다시금 25,0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간다면 그때는 신고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고가 나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좀 나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우상향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연기금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기금 자체가 들어오면서 매도율을 보시더라도 매도 자체는 크게 하지 않고요. 대부분 다 매수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이번에는 뚫겠다, 그렇게 좀 의지가 좀 표명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제1기회 대응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대부분 업종군들 그래도 상승분을 밝혔습니다. 먼저 출판, 매체, 복제 업종과 정보기기가 그 업종 중에서도 역시나 좀 눈에 띄는 업종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업종이 약간의 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은 셀트리온 0.6%대 상승세,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3% 넘는 급등,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4.7%대 역시나 급등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1.7%, SFA 1.4%, 그리고 성우하이텍이 2.5%대 상승, 그리고 컴투스가 6.5%대 급등세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 무섭게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0.3% 하락, 그리고 위메이드가 1.5%, GS 홈쇼핑 2.9%대,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가 1.6% 하락 흐름 보이면서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혼조 양상 약간 좀 보였지만은 상승한 종목 위주로 상승폭 확대되면서 지수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 코스닥 흐름을 보면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개별주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정신 테마주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지금 정신 테마주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안철수 테마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출마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들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죠. 그만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줄줄이 상한가를 도달했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급등이 좀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마군을 이루면서 지금은 레커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노르페인트 같은 종목군도 상당히 크게 오르는 종목군인데요. 일단은 상당히 안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죠. 그 대신에 10% 정도의 비중을 꼭 조절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하실 분은 또 다 하시니까 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요. 대신 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만약에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 밑에 손절선 같은 경우에도 좀 길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들어가는 가격대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흔들기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고, 손실폭 자체도 길게 잡으셔야지 그만큼 유리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 종목을 만약 놓고 본다면 오늘의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군은 메커스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 봤던 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테마군을 한번 본다면 메커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눌림목 안에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커스가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벌써 네.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종목도 더 말씀드린다면 네오위즈 인터넷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음원 관련주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음원 판매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기관 매물대가 위에 16,000원에서 15,000원대를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걸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의미가 없는 상승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위에 상단에요, 기관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저점 매수세가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 그래서 음원과는 관련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한 번의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면 그때는 15,000원대, 16,000원대까지 가능한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네오위즈 인터넷은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대부분의 물량 자체가 지금 위에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주봉성을 한번 보신다면 지금 1차적으로 13,500원, 13,6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심경 대표님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 KT에 대해서 150억 원대 매수세,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125억 원대 매수세 보였다라는 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시각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수세, 그리고 현대해상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그리고 제일모직,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위아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시각 어느 정도 약간 변화하는 모습 어제장에서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타이어, LG화학, LG전자, NH, 신한지주에 대해서 매도세 보였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는 기관과 약간은 좀 상반된 시각 보였고, 그리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LG화학,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그리고 대림산업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LG화학에 대해서는 동반 매도세,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상반된 시각이 보였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에 있어서는 뭐 공통되는 점도 있고 또 약간 엇갈리는 점도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수급에서 약간은 키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살펴보니까 LG전자와 제일모직, 삼성전자 등 이런 IT 쪽에 집중됐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상효 전문위원님. 네. 코스닥 중에서도 외국인 매수 상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인터플렉스, 컴투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네오비즈 게임즈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BHI, 그리고 CJ 오쇼핑, 그리고 게임빌, 덕산아이메탈, ELK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BHI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어닝 실적을 맞이를 했습니다. 2분기에.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00% 넘게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 폭을 나타냈는데요.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죠. 그리고 어제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지금 그러면 좀 더 우리도 매수에 조금 가담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BHI 같은 경우에 지금 기계업종인데요. 기계장비업종 같은 경우에 2분기를 실적을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 조금 추가적인 기대감이 조금 전망되는 업종이죠. 하지만 BHI 같은 경우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YG1, 그 기업도 기계업종이었죠. 저삭공구였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쳐다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군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게임빌,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CJ오쇼핑, 그리고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했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강밴드, 그리고 컴투스,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바이로메드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요. 대신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이유를 한 가지만 들자면, 일단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 게임이고요. 대신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 그 차이를 들 수 있겠죠. 그만큼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외주에 맡기는 작업을 좀 많이 하죠. 대신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 따로 인력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게임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진 상태가 지금 컴투스가 좀 더 유용하게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주가 추이에도 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권도 그렇게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바로 3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 형성을 한 바로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 종목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 물류 기업을 하고 유통 판매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룹사의 어떤 대규모 화물을 좀 취급을 하면서 경제 규모를 좀 실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 물류 회사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또 안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외에도 제3자의 물량을 확보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성장의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리스크로 좀 불거졌던 부분은 바로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었죠. 대기업의 지분 매각 이 부분과 또 이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경제 민주화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관련 리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자면 지난 16일 날 노르웨이 해운사 2대 주주였죠. 빌 빌렘슨
이쪽에서 지분 매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블록딜 여파로 해서 약간의 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적인 부분을 보자면 해운업의 경기 악화라든가 유럽의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했다는 거죠. 전략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빌 비렌슨사의 선진 물류 기법이라든가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큰 우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차의 물류를 글로비스가 담당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좀 경제적인 베너핏을 얻는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현대기아차에 좀 과세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좀 과세는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은 조금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부분 이러한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물류 기업의 핵심인 PCC 사업, 자동차를 이제 배로 나르는 그 부분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엔 보통 이제 이러한 육상 운송을 떠나서 이제 이런 해상 운송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해외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호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PCC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의 성장의 핵심 매출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지금 현재 40%까지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사업 부분을 봤을 때 CKD 사업 같은 경우 바로 이제 부품을 수출을 해서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도 지금 해외 어떤 공장들 계속 풀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CKD 사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관세 영향을 적게 받게 되는 거고 현지에서의 어떤 값싼 노동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지에서의 그 입장에서는 그런 자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죠. 이 부분도 계속 동사의 실적의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아닌 제3자 물류, 바로 TPL 사업이죠. 계열사 물류를 제외한 그러한 물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다른 곳으로도 매출처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적으로 보자면 현재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현대그룹, 기아차 그룹만 알고 있지만 국내 물류 매출처로 보자면 KCC라든가 넥센이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쪽이 다 고객사가 되고 있고요. 해외 물류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만도라든가 네오버스라든가 혼다 이러한 기업들이 다 고객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 부분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후죠. 지금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 수출 물량이 바로 동사의 100%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6호 카 캐리어스 이 부분과 현대기아차의 약정 수송량이 지금 2015년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죠. 최소한 60%를 보장한다는 이러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15년도 말에 만료가 된다면 2016년도부터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게 될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 수출 물량이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0%까지 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러한 개념에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예상 EPS 같은 경우 21,800원대에서 24,900원대 이렇게 좀 우리가 밴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거에 PER 밴드 상단부인 25배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주가는 이론상으로 55만 원, 62만 원 이 사이에 그런 가격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 바로 4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후에는 동사의 주가는 최대 한 3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고 앞으로의 수급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형성을 했죠. 최근에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잘 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22만 5천 원에서 22만 8천 원. 오늘 약간 초반에 좀 눌릴 때 매수의 가담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최근 코스닥 500포인트 돌파에 모바일 게임주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컴투스라는 종목 계속해서 신고가를 형성을 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어제 또 신고가 형성을 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는 이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중국의 모바일 게임 성장 기대감으로 지금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지금 스마트폰 이용자가 7억 5천 명 가운데 전체 세계적으로 했을 때 7억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25%가 지금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이러한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30% 그리고 2014년도에는 7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중국의 어떤 모바일 게임의 성장 기대감으로 동사의 앞으로의 더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보자면 바로 이제 그 플랫폼 가입자 2억 명 이상을 확보한 중국의 2위 게임 기업이죠. 샨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텐센트에 이어서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어떤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제 그러한 중국의 모바일 게임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2억 명이 넘는 그런 샨다의 게임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퍼블리싱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도 샨다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유럽 이러한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바일 원래는 동사 같은 경우 그 온라인 게임 업체였죠. 미래의 전설 여러분들 아시는 미래의 전설 이 부분으로 좀 유명한 기업인데 8월달에 첫 그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배틀 아레나라는 그런 게임을 국내 그 앱스토어에 출시했는데 상당히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공을 거두었죠. 출시 이후에 무료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고 앱스토어 매출 순위로 봤을 때는 6위, 현재까지도 10위권 안에서 꾸준히 랭크가 되고 있는 그런 기대 이상의 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틀 아레나를 좀 시작으로 해서 추후에 앞으로 런칭이 될 그러한 모바일 게임들 여러 가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는 10종 이상의 어떤 게임을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뒤에 이제 샨다를 통해서 중국에서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바로 세계 유일 시장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고가 형성을 했죠. 전일 거래량도 강하게 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제 급등한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매매를 하시는 건 좀 자제를 말씀드리고요. 매매 가담하실 때 매수가 밴드를 말씀드리면 36,500원에서 전일 종가였던 36,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1,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토즈 소프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역설적으로 갤럭시 S3 판매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며 채소와 수산물 값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시금치 값은 하루 사이 130%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지는 불황형 흑자 기조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사전 피임약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사후 피임약은 의사 처방을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의사와 약사단체 모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미국 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 배심원 판결이 나온 후 미국 시장에서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3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후 소비자들이 이 갤럭시 S3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통사 대리점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 S3의 물량이 모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소비자들이 단지 배심원 판결 때문에 갤럭시 S3를 구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애플의 아이폰 5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어떤 제품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시금치 값이 하루 만에 130%나 급등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 때문에 폭염으로 오를 대로 오른 잎채소 상당수의 이날 경매 가격이 또다시 전일보다 2배가량 폭등한 데다 연근의 업이 중단되고 어패류 양식장이 초토화되면서 수산물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상등급 기준 4kg 한 상자 가격이 74,669원으로 하루 만에 133.3%나 폭등을 했고 상추값은 돼지 가격보다 5배나 비싼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의 경우 역시 전복, 우럭 등 양식 어종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경상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갑지만은 않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시적 경제 지표 가운데 사상 최대라는 타이틀을 달면서도 이렇게 우울함을 맛본 일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가 더욱 심해진 데 따른 것이어서 오히려 독이 되는 모습입니다. 수입 감소는 결국 내수와 생산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감소해 경상 흑자가 늘어나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지난달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각계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보건당국이 사후 응급 피임약의 의사 처방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사계와 약사계 반발이 컸던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던 사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했던 사후 응급 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게 하려던 식약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피임약 복용 관행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애초부터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 안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접근했다가 논란이 커진다고 해서 곧바로 발을 빼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